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서울대 김수경입니다. 저는 우선은 발표문 준비한 것에 기반해서 한 2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옆에 계신 성현수 교수님께서 한 10분 정도 또 앞뒤 맥락이나 강조할 지점에 대해서 또 구현을 해주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저희 생각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또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이 행사와 사실 별개로 서 교수님과 제가 한동안 이 관련된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마침 올해 상반기 중에 시민의회 아일랜드나 벨기에 사례 포함을 해가지고 해외 방문도 하고 관련된 논문도 쓰고 이런 작업을 하던 와중에 지금 또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되어서 저희 연구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동력이 또 마련이 되고, 벌써 몇 시간 동안 굉장히 저희로서도 많이 배우고 이미 뜻깊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짚고 보면 한국 민주주의 그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루로 또 기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표문에서 준비한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제목에서 쓴 것처럼 한국에서 시민의회 제도화를 위한 고려사항을 몇 가지 이 갈래로 나누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표의 목표는 한국에서 시민의회를 성공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방향성과 고려사항을 최대한 포괄적으로 제시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발표문에서는 민주적 혁신 (Democratic Innovations라는 개념과 그 유형 주요 사례들을 간단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발표에서는 이 내용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는 한국에서 그동안 진행되어 온 관련 시도들의 특성을 몇 가지 좀 특히 비판적으로 볼 지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정치의 맥락에서 시민의회를 제도화할 때 고려해야 될 원칙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새로운 시민참여 포럼, 수기 포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도 참여의 산재나 공론화위원회, 온라인 청원 같은 제도들이 꽤 널리 시행되고 있고, 관련 연구도 여기 이지분 교수님이나 또 먼저 앞서서 많이 공헌을 해주신 김상준 교수님 포함을 해가지고 연구도 상당히 축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이 과연 소기의 성과를 지금까지 이뤄왔는가에 대해서는 그 성과도 따져봐야 하겠지만 부족한 지점도 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회가 하나의 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이른바 수기적 미니공중 (Deliberative Mini Publics) 경우에 초점을 두고 한국적 맥락에서 지금까지 어떤 시도들이 있었고, 이 시도들을 발전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주주의 혁신의 여러 유형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히 시도된 것이 미니 공중, 미니 퍼블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니 공중이 통상적인 정치 과정에서 누락되기 쉬운 수기라는 요소를 강화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구현을 해서 수기적 미니 공중, 딜리버러티브 미니 퍼블릭이라고 자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실 유형이 있는데, 국내에서 특히 이제 제임스 피시킨 미국의 스탠퍼드의 제임스 피시킨 교수가 공안한 공론조사 딜리버러티브 폴링이 가장 널리 소개가 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경향이 많이 덜해졌습니다만 가끔씩 수기 민주주의라고 하면 그것이 곧 공론조사 이렇게 이해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론조사가 수기 민주주의 전반의 문제의식을 다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제도화를 위한 유일한 경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론조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이유는 한국에서 가장 활발히 시도되고 있는 이른바 공론화라는 것도 공론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시민의회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 있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공론화 같은 경우는 시민의회의 하나의 사례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시민의회는 나름의 맥락 속에서 또 발전해온 경로가 있고 나름의 이제 그 개념적인 응집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를 했을 때 한국의 공론화는 또 꽤 큰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지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앞에 이지문 교수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국에서도 2017년 신고리 공론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장 최근에 연금 개혁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이르기까지 꽤 여러 사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다른 분 한 분과 함께 이제 일종의 전수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동안 시도된 게 한 60여 건, 신고리 이후에도 60여 건이 있고 그 분석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 성과가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 사례들도 꽤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국내에서 시도된 공론화를 중심으로 한 그 수기적 미니 공중이 크게 봐서 한 두 가지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은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수기적 시민 참여 포럼의 취지와 목표가 상당히 정형화된 그러니까 한 가지 유형으로 자꾸 공론화를 중심으로 자꾸 굳어가는 그리고 좁혀져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키워드가 갈등 해소 내지는 사회 통합으로 또 너무 좁게 이해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문 교수님께서 시민 교육의 차원에서 이런 시민 참여 포럼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굉장히 넓은 취지와 목표를 가지고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특정한 갈등적인 사안이 있고 그 갈등이 누적되면서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에서 좀 책임을 회피하고 싶고 그러기도 할 때에 약간 좀그 야구에서 대타를 기용하는 것처럼 공론화위원회를 소집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면에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내려진 결정의 그 수용성도 높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국민들에게 잘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방식으로 특정한 갈등적인 사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는 목표로 우리는 공론화 내지는 미니 공중이 좀 좁게 이해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정치 과정에서 그 위상과 목표를 보기보다는 상당히 그 좁은 특수한 정책 과정 속에서 보는 경향이 강하고 그다지 체계적이기보다는 산발적으로 이렇게 한번 했다가 또 잊혀지고 다음번에 좀 일이 힘들어지면 다시 시도되고 이런 경향이 상당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만 국내에서 지금까지 시도된 수기적 미니 공중이 그 설계와 운영에 있어서 공론조사 내지는 공론조사를 다소간 변형한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정부 특히 이제 그 지자체에서 관 주도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의제를 설정하거나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경우는 굉장히 소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참여단의 권고가 아까 이제 아웃풋 단계에서 그 결과물 단계에서 별다른 영향력 없이 무시되거나 잊혀진 경우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들을 고려를 해보면 지금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사실 공론화를 중심으로 시도가 되었지만 이런 시도들의 정당성이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이 이렇게 저렇게 제기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갈등이 증폭되어서 도저히 절충안이 도출되기 힘든 지경에 비로소 공론화를 대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데 이렇게 접근해가지고는 시민참여된 활동이 진정성 있게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정치인들과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만들어내지 못한 묘안을 갑자기 시민들에게 도출하라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제의 범위 자체가 이번에 연금개혁 공론화도 그랬습니다만 의제의 범위 자체가 밖에서 이미 극도로 좁혀져가지고 사실상 한 두 가지 안 중에서 선택을 강요하는 듯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찬반 투표 yes no vote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수기가 또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비판적인 논점들이 누적이 되면 결국은 정책 결정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민 참여를 수단 내지는 이제 방패로 내세운다라는 그런 비판을 오히려 불러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의회가 제도화될 때에도 그 앞뒤 그리고 설계와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했던 것처럼 자꾸 이것이 그 일회성의 일종의 이벤트 행사로 되풀이가 되면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자칫 하나의 유행처럼 소비가 되고 동력을 잃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한 10분 정도 시민의회 제도와 방향성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사안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몇 가지 굵직한 지점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게 앞으로도 논의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발표하신 분들 사이에서도 아마 의견이 조금 엇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런 식의 새로운 시도가 기존의 대의제 정치 제도나 과정을 우회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의제 정치 제도와 과정과 협력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비판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협력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앞에 이제 아일랜드나 프랑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벨기에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제공을 한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특히 비교적 성공적인 이런 해외 사례들은 이런 시민 참여 포럼이 공식적인 정치 과정과 한편으로는 적절한 긴장을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긴밀히 연결될 때 효과성과 지속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 의회를 비롯한 공식적인 정치 과정이 그 자체로 중요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식의 시민의회를 포함한 새로운 시도들이 그 결과물이 효과성을 가지고 사후 조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도 모든 단계에서 정당이나 의회와 같은 그리고 행정부와 같은 공식적인 정치 과정과 긴밀히 연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편으로는 공식 정치 과정과 연계가 되어야 하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참여 포럼이 고립된 실험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또 긴밀하게 연계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연구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공론장과 시민사회의 더 넓은 토론을 촉발하고 질적으로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이른바 줌아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민주주의 정치 과정 전체의 참여성과 수기성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큰 목표 안에서 시민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시도되었던 수기적인 미니 공중이 보였던 한계도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다른 한 가지 중요한 논점은 시민의회의 권한과 역할도 역시나 좀 신중하게 보아야 될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시민의회에서 도출된 결론이 그 자체로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반드시 모든 경우에 바람직한가라는 것도 좀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최종적인 결과물을 갖지 않더라도 여러 경로로 정치 과정과 잘 연계가 된다면 충분히 이제 효과성과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벨기에 사례에서 말씀 이제 들었던 것처럼 정치인들과 처음부터 같이 협업적인 관계 속에서 시민의회를 운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아일랜드 사례에서 보였던 것처럼 국민투표 내지는 이제 주민투표 제도와 연결되는 것도 방법이고 그리고 아직 이제 국내에서 아주 활발하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특히 이제 전국 차원에서 시민발의 제도 등과 연결되는 것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도 설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시민의회라는 것도 하나의 고립된 포럼이 아니라 다른 민주적 혁신의 여러 가지 시험이나 제도들과 그리고 또 다른 공식적인 정치 과정이나 제도들과 긴밀히 연계하는 그런 큰 그림 속에서 그 역할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표문 후반부에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대체로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발표에서도 많이 포함이 됐던 것 같고요. 이제 시민의회를 구상하는 단계 그리고
그리고 설계하는 단계, 실제 운영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고 이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연구들도 지금까지 많이 누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발표 마무리하면서 그 결론 부분에서 적었던 내용을 간단하게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회를 성공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의회의 역할을 지금까지 한국에서 시도되었던 것보다는 넓게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특정 사안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을 해가지고 입법으로 직접 연결이 되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묻혀져 왔던 의제를 새로 발굴한다거나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대안을 모색한다거나 그리고 지금 초점이 많이 있는 입법 과정과의 연계도 당연히 중요하겠고 어떤 정책이나 정치적 결정에 대한 사후적인 피드백을 얻는 데에도 시민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점에 있어서도 벨기에 사례가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제 설정이나 평가를 위한 시민의회를 상설화해서 시작 단계에서부터 참여적이고 수기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굉장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 발의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다른 새로운 시도들과 적절한 협업 관계를 이루면서 시민의회를 민주주의 정치 과정의 큰 맥락에서 제도화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어서 서영수 교수님께서 몇 가지 지점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고생을 하십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는 한 10분 이내로 짧게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우연이랄까요? 아니면 이렇게 만남이랄까요? 이런 또 계기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소중한 자리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 2009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 우리 강릉 교육감님하고도 이제 일도 했었고 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를 나와서 고민을 하다가 김상준 선생님을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미시의 민주주의 책을 읽고 저자를 한번 만나러 갔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시민의 아이디어를 이제 제대로 그때 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2011년도에 핀란드로 이제 유학을 가게 돼서 핀란드에서 어쩌면 같은 주제죠. 의회와 시민의 관계. 의회라고 하는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중심 기구 또는 기제와 새로운 형태의 민주적 혁신이나 시민 참여 기제가 이제 도전하고 있는데 이 양대 사이에 나타나는 새로운 긴장 관계, 다이내믹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민주주의의 미래에 던지는 어떤 함의들 이것을 이제 핀란드나 북유럽 민주주의 맥락에서 탐구를 하고 이제 기국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에서 우리 김종 교수님하고 공동 연구를 또 계속 해오고 있었고 마침 1월에 저희가 아일랜드 시민회가 가장 주목받는 사례 중에 하나여서 직접 더블린을 건너가서 데이비드 파렐 교수님 비롯한 여러분을 이제 만나 뵙고 돌아왔는데 마침 이 국제 심포지움을 한다고 저희를 또 초대해 주셔서 또 김상 선생님도 다시 만나게 되고 또 데이비드 파렐 교수도 이렇게 뵙게 되고요. 또 마침 올 여름에 저희가 벨기에를 갈 계획이었거든요. 벨기에, 독일 또 같은 주제로 그런데 이미 이제 민 교수님 오셔가지고 아주 좋은 네트워크도 생기고 또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얻게 돼서 아주 좋은 자리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 겨울에 더블린에서 둘이 이 기네스 한 잔을 놓고 인터뷰 끝난 다음에 토론하면서 아일랜드의 역사도 참 한국 못지 않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영국과의 관계라든지 북아일랜드의 문제라든지 내전이라든지 오늘날까지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 어쩌면 변방에서 새로운 이런 혁신과 실험들이 전개되는 그런 경로들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역시 제가 유학했던 핀란드 역시도 동과 서 사이에 끼어가지고 20세기 역사가 가서 보니 한국 못지않고 어떤 면 더 처절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런 국가들이 후발주자로서 서서히 어떤 자신을 일으켜가고 특히 그 과정에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어떤 집결된 역량이나 의지가 대단히 높게 발현되는 모습들을 이제 지켜보고 그것이 민주주의와 법치과 전반, 복지국가까지 나아가는 아주 선순환하는 제도적 기둥들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 대한민국이 역시 또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늘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늘 우리가 이제 기대와 실망 사이에 이 사이클에서 늘 여러 아쉬움을 느끼게 되고요. 지난번 촛불과 또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시기를 거치고 촛불 오늘 오랜만에 여기 오니까 촛불 시민혁명이라는 표현을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불과 5, 6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아주 머나먼 어디에선가 이야기처럼 꿈결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지? 우리 무엇을 한 거지? 왜 지금 우리가 지금과 같은 어떤 정부와 민주주의의 수준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질문들을 사실 다시 한번 아프게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2018년에 기록했는데 이번 과정에 멀리서 지켜봤던 광화문 촛불 집회는 너무나 아름다웠고 저 자리에 꼭 가 있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 현장에 계셨던 많은 동료 시민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마주 서 있는데 지난 5년간을 우리가 짚어보자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실험들이 있었고 상당히 정부 관리 측면에서는 코로나 위기든 한반도 문제든 디센트하게 관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여전히 들고 특히 그 많은 것도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므로 방금 전에 김지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론조사라든가 아니면 청와대 온라인 청원제도 정도의 시민 참여 기제들이 실험된 수준인데 촛불 당시의 어떤 전 사회적인 그리고 시민적인 그런 어떤 참여의 열정이나 요구를 고려해 봤을 때 이 정도의 실험 수준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보다는 한 차원 높고 한 차원 더 넓으면서 제도화된 어떤 시민 참여 기제들이 좀 보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서 대단히 아쉬웠다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고요. 역시 정권이 바뀌자마자 온라인 청원제도는 바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것이 제도화된 시민권이 아직 아니었던 것이죠. 언제든지 정부의 선의에 기대야 되고 그것이 아니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어떤 수준의 문제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제도들이 운영되는 과정도 들여다보면 한국 민주주의의 한계나 특징이 고스란히 재현되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승자독식 민주주의, 강한 진영 정치 이런 양상이 그대로 반복되었고 예를 들면 청와대 청원제도가 활성화되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 주세요도 20만 이상을 받아서 올라오고 그 청원을 기각해 주세요라는 또 청원이 반대 청원이 올라오고 이런 식의 양상이 계속 반복되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좀 성찰적으로 돌아가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떤 그 해외 사례와 국내의 열망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 국민들을 좀 집약해 보면서 저는 앞으로 오늘 이 자리가 저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길 바라고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조금 길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전망을 2040년 정도로 최소한 봐야 되지 않을까. 2040, 2050 그때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을까? 어떤 민주주의 체제에서 시민으로서 우리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볼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할 때 저는 오늘 많은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아까 헬렌 교수께서도 말했던 열린 민주주의 저 역시도 계속 열린 포용적 민주주의 이런 비전을 이야기했고 최근에는 우리 김지영 교수님과 함께 개념을 열리면서 이것을 우리가 역동적 민주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떤 다이내믹한 어떤 민주주의의 새로운 미래를 한국에서부터 출발해 본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상을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대의민주주의 자체는 대의민주주의 자체대로 지금보다 훨씬 더 대표적인 것을 그리고 포용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선거, 정당, 의회 그리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표 체계 자체를 지금보다 훨씬 더 혁신적으로 재구성해야 된다. 라는 게 우선 하나 들고요. 당연히 선거제도 개혁, 헌법제도 헌법 개혁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참여적 민주주의, 수기적 민주주의, 심지어 직접 민주주의 기제들 또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실험하고 그리고 제도 화해가 이런 어떤 모습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와 새로운 민주적 혁신 기제들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다이내믹으로 역동을 일으켜내는 그런 어떤 열린 민주주의 상을 그려볼 필요가 있겠고 그럴 때 특히 수기민주주의의 대표적 기제 중에 하나로 불리는 수기적인 민의 공동들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시민의회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의미 있는 실험 사례들, 심지어 벨기에나 일부 국가에서는 제도화까지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을 우리가 품게 된다면 여기서 논의됐던 아일랜드, 벨기에, 프랑스, 더 나아가 논의되지 않았던 많은 해외 사례들, 그리고 우리 또한 많이 실험했지만 여전히 어떤 한계에 갇혀서 아쉬움이 남았던 사례들에 대한 어떤 재구성적인 방향의 혁신들까지 포함해서 아주 장기적인 어떤 장기간에 걸친 새로운 비전과 로드맵 그리고 액션 플랜들을 짤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국가적인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수준에서, 로컬 수준에서도 아주 많은 실험과 제도화들이 필요하고 가능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요거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러한 어떤 문제의식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해 갈 때 특히 한 가지는 연계의 관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강조해드렸지만 이것이 하나의 고립된 미시적 실험이나 단발성 사건이 아니고 정치 과정 전반을 재구성해 가자는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의회 제도라든지 또 미디어라든지 시민사회 전반과 연결시켜내려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러할 때 저는 시민 발의 제도와 같은 보다 직접 민주주의적인 또는 참여 민주주의적인 기제들과도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결합해 가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특정한 유형이나 사례만 특권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민주적 혁신의 사례들, 시민 참여의 기제들이 보다 높은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시민의회는 대단히 중요한 플랫폼이나 플래그십과 같은 역할을 분명히 해낼 것이다라는 생각들도 같이 겸해보면서 그러한 여정에 오늘 모이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디딤돌 하나를 놓는데 함께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좋네요. 아주 잘 마지막 정리까지 해주시는 그런 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기존의 한국의 시민의회의 유사 경험들, 일부러 유사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경험들의 한계. 우리 페럴 교수님께서 체리 피킹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 정치인의 입장에서 좋은 체리만 골라 먹는 것처럼 시민의회를 취사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기존의 공론 조사 같은 경우가 책임 면피용, 둘러리형, 그리고 어떤 근본적인 정치적인 혁신이라기보다는 정책 해결을 위한 테크니컬한 어떠한 기법 쪽으로 좀 저희가 지금 한계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 얘기를 되게 잘하신 것 같고, 그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리고 제도화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심지어 벨기에처럼 상설 시민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가, 그거를 우리 아까 전에 교수님들은 인풋, 스루풋, 아웃풋 과정을 통해서 고민할 거를 얘기해 주셨다면은 구상과 설계와 운영 단계에서 우리가 고민할 것들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잘 읽고 좀 더 근본적으로 파고들면은 저희가 앞으로 이 실제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뭐를 고민해야 될지에 대한 많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Q&A 세션에 이제 조금 저희가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티타임은 없는 거로 하고요.